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입니다. 자, 132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마지막 4교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4교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유형의 문제를 6문제 다 이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심화나 스킵 유형은 없었다. 이렇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는 이렇게 옮기셔도 돼요.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 유형의 문제가 4개, 5개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기본 문제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한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고, 그 부분을 내가 공부 범위 좀 제외시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방향을 잡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충전 전류 발생 원인 딱 3가지로 분류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쓰셔야 되겠죠, 이거. 기본이 되는 문제이고요. 요번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공부한 대로 잘 썼는데 점수가 15점이 안 나왔습니다. 13점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건축전기는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흘러온 전체적인 배출 인원을 봤을 때 상대평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6명을 뽑았습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근데 60점 이상이 논술형이기 때문에 채점위원회 주관적인 입장에서 채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객관식 같은 경우 1, 2, 3, 4번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주관적인 어떤 생각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지만은 논술형은 얼마든지 이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13점을 맞았냐면 다른 분들보다 내가 답안이 수준이 내용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양 대책 이런 쪽에서 보시면 영양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생각나는 대로 그냥 충전 전류에 의한 걸 여러 가지 쭉 이어서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인 상태, 그 다음에 과도 상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선 충전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페란트 현상이라든지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라든지 이런 전압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도 현상 같은 경우에 차단기 개폐 서직, 개방시와 투입시 이렇게 나눠서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이게 답안지의 수준이 차이가 나 보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보기 좋은 구성으로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아기자기하게 만든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어떤 규칙성이 없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산발적으로 나온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점수는 당연히 정리된 자료가 답안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체적인 구성, 목차 이런 것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요. 아기자기하게 세밀하게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높게 평가를 받으려면 답안의 내용도 중요하고 컨텐츠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배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문제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레이아웃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방식, 이거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이 레이아웃을 잘 맞춰야 된다. 구성이 좋아야 된다. 자, 항상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도전동기, 이거 잘 쓰신 분 있으실까요? 자, 내용은 알고 있어요, 뭔지는. 그런데 이거를 25점짜리로 해서 3페이지를 좋은 구성으로 쓴다라는 게 쉬웠겠냐 이거죠.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라고의 원판 회전 원리와 관련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서술형을 쭉 해요. 자, 이렇게 주구장창 서술로 쓰면 안 되겠죠. 1번 한 줄, 2번 한 줄, 3번 한 줄 해서 이 플로우가 순차적으로 연계돼서 이해가 가게끔 딱딱딱 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쓰려면 이 장문의 서술형의 내용을, 전기 기기에 나와 있는 그 10줄의 서술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플로우가 형성이 되도록끔 체계적으로 답안지를 쓴다라는 게 보통 정성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그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회전 자기의 발생 원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1번, 2번, 3번 번호도 회전 자기가 형성되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 다음에 이 그림들과 여기 있는 내용이 딱 매칭이 되게끔 써줘야 되는 얘기죠.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어렵겠죠.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전기 기초 이론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하면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줄어들면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 시간을 다 써버리면 합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20에서 30개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라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보시면 이제 4번. 태양광 발전 설비의 직류 차단, 직류 전류 차단 장치 시설 방법. 요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제가 나온 걸 그대로 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를 100%는 맞출 수가 없지만은 70에서 80%는 예측이 가능해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기본에 해당이 될지 심화에 해당이 될지 이거는 본인 성향에 맞춰서 난 요거 심화로 분류할래.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의료장소에 관련된 보호 설비와 접지 설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 KEC라는 타이틀이 명기가 안 돼 있지만 이거는 KEC와 연관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KEC 242.10절에 있는 조항의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답안지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KC 조항만 가지고서 답안지를 구성하게 되면 되게 답답해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IC 조항이 있습니다. 이 의료 설비와 관련된 IC 조항이 있어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이 안에다가 첨가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IC는 조항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 말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기술적. 자, 요거는 접지 설비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현장 실무와 관련된 그림들, 그 다음에 수식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이 안에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자, 요것도 기본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의료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접지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화 과정으로 분류하셔도 돼요. 나중에는 여기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자, 그렇게 보시고 일반적인 문제였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좋은 어떤 그 높은 고득점을 하기 위한 수준의 답안지를 작성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런 문제로 보여지고요. 자, 전력용 콘덴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력용 콘덴서는 건축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쓰셔야 되겠죠. 잘 쓰셔야 되고 이 내용을 쓸 때 굉장히 쓸 내용들이 많아요. 이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을 압축 요약해서 3페이지 안에 얼마나 파워풀하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 배치가 좋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써서 문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림도 있고요, 표도 있고요, 그래프도 있고요, 수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쓰시되 예를 들어서 공간 배치도 잘 하셔야 돼요. 답안지를 쓰실 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쭉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요 부분은 번호를 쓰는 거예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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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용은 이 안에다가 쓰시되 표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여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림 하나를 덩그러니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둬요. 빈 공간. 빈 지면으로 놔둔단 말이에요. 굉장히 썰렁해 보이겠죠. 그럼 밑에 있는 수식을 위로 끌어올리든지 위에 있는 서술형을 이 밑으로 넣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채워가지고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좀 많이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여러 가지 A서부터 Z까지의 항목, G까지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이걸 분류했을 때 다시 큰 카테고리에 1번, 2번, 3번 항목으로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카테고리에 A가 있고 뭐 C가 있고 그 다음에 F가 있다라고 하면 2번 항목에는 뭐 L이 있고 M이 있고 뭐 Y가 있다. 그러면 뭐 이제 3번 항목에는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여기에 제목을 달고 그 밑에 소제목 달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이런 형태로 자꾸 체계적으로 분해를 해서 다시 재조합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쓰신 분하고 여기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쓴 거하고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날 거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이 과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데도 힘들어요. 이 항목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이걸 암기하는 것도 힘든데 이 암기한 내용을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에 순간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체계적으로 답안 작성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연습하세요. 집에서 모의고사 계속 보시고 또 정리하시고 이러다 보면
이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아마 이 단계까지 가지 않았을까. 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평이한 문제들로 9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답안지가 얼마나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잘 정제가 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장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료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오늘 이제 마지막 교시까지 해설해서 이제 완성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뒤에 보시면은,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디깅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 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10년치 문제 한 1000문제 정도 되는 거 다 분류해 놨고, 여기 보시면 각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C급 뭐 다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C가 기본이 되는 문제 이렇게. 그다음 B급은 심화 문제, S는 스킵 문제. 그다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다 정리해놨다면, 그럼 이게 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설계 순서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 자료는 우리 디깅 메커니즘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연도 해설서에도 제가 동일 출판사에서 올해 출판된 내용에다 다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하시면은 좀 시간을 좀 절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제가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본 문제. 50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시되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전체 과제 분량의 한 20% 내외로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S급 문제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되 내가 정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10개 내외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잡아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133회까지 한 40일 정도 시간이 남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전략을 잘 수정하셔가지고 보완하시면은 충분히 뭐 합격권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점수를 굉장히 많이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잘 잡아 보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